반갑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 교수 심기현입니다. 라트로와 녹색 생태주의의 한계와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번째 강의 인류새 시대의 생태운동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류새 시대의 인류새가 무엇인가, 또 인류새가 왜 도래했는가, 그리고 이 인류새 시대의 생태운동은 20세기 생태운동과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이런 점에 집중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 강의 개요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죠. 20세기를 근대주의적인 입장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한 입장에서 생태주의를 이해한다는 것은 여전히 자연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가고 있고요. 이제 신유물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신유물론적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세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세는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 인류라고 보는 입장을 말합니다. 생태 위기를 유발하였다고 본 거죠, 인간이. 파울 프리첸이 처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해밀턴도 인류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신인간 중심주의를 제안하면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 생태 위기를 유발했기 때문에 이 유발한 것에 대한 인간이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되돌려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이 생태 위기를 유발했던 것이 인류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인간 우월론적인 입장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인류세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류세에 대한 다양한 태도가 있죠. 좋은 인류세가 있고, 그게 인류세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 있고, 또 인류세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입장을 좋은 인류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좋은 인류세? 좀 말이 안 맞죠. 인류세란 말이 좋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구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간 활동의 지속을 주장합니다. 지구의 수용력을 향상시켜야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자정 능력을 기대해 보자는 건데, 우리가 그린벨트 같은 거 있죠?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도 인간이 어느 정도 그 접근을 막는 거죠. 인간의 접근을 막는 동안 다시 회복을 하는 거죠. DMZ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 활동도 유지시키고 지구 환경도 지키는 이러한 공생을 도모한다는 입장이고요. 비판적 인류세는 그냥 근대주의가 그냥 인류세의 원인이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2000년에 파울 크리첸이 제안한 이 인류세 용어가 학계의 호응을 받으면서, 물론 그 사이에 헤로웨이의 트루세, 뭐 자본세, 뭐 등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등장을 했지만 인류세라는 용어가 더 큰 호응을 받았죠. 2024년 8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37차 세계 지질과학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비준을 받을 예정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3월에 이 논의가 뒤집힌 거죠. 지질 환경이 변하고 기후 위기가 닥치면서 생태계 전체가 위험에 빠졌지만 국제지질학연합은 인류세 도입을 부결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지질 시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곤란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이 인류세 논의를 멈출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인류세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기후위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지질학회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후위기의 문제가 인간에게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견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인류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생물 공동체의 구성원이 어떻게 착취자가 되는지 그러한 상황을 검토해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주의와 관련해서 생태 공동체주의가 생태 공동체 마을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1980년대 후반에 생태 마을 개념이 생기죠. 여기 이 생태 마을과 생태 공동체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분이 갑니다. 공동체는 마을이 아니어도 생태적인 태도를 취하고자 하는 어떤 모임이나 또는 단체 등도 공동체가 될 수가 있죠. 또는 조합도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생태마을과 생태공동체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일단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공동체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공생적 생태의 지속성을 염두에 두자는 말과 같습니다. 생태마을 혹은 공동체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관계의 윤리성입니다. 어떤 관계에 놓일 것인가 라는 거죠. 근대적 윤리가 배제의 윤리라면 우리가 새롭게 제안하는 생태적 윤리는 관계의 윤리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제의 윤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연을 비이성적인 존재,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 그래서 인간이 비이성적 존재를 보호하는 이러한 관계는 비이성 존재들을 인간의 예외적인 또는 인간의 비이성 존재들을 이성적인 존재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으면 제거되어야 되거나 문제시 삼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배제윤리성이에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지적이고 또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또 달리 말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을 지적으로 열등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자신이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너는 잘못된 것이야.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된 것이야. 그래서 A가 주장하는 또는 A가 살아가는 방식에 B를 끌어다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동일성 이론이에요. A와 B가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A를 기준으로 삼아서 B의 삶을 A에 비교해서 판단을 내리고 B를 교정해가는 이러한 방식이 바로 계몽주의가 또는 인간중심주의 또는 이성중심주의가 제안하는 윤리예요. 이런 윤리는 오히려 배제의 윤리라고 보는 거죠. 생태주의 윤리에서 말하는 관계의 윤리라는 것은 A와 B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가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고받고 의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배제의 윤리에서 관계의 윤리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생체 철학에서 존재론은 곧 윤리론이 되는 거죠. 존재한다라는 것은 차이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변하고 발생하고 생성하는 거죠. 그러한 생성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생성한다는 겁니다. 변화하고 생성하는 그 관계가 결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자리를 바꾸고 변신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신과 교체와 얽힘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바로 존재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과 윤리론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바로 얼마나 윤리적인가, 어떻게 존재하는가가 그것이 윤리적인 것인가, 윤리적이지 않은 것인가를 말을 해주는 거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은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생태 철학에서 제안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인류 시대의 생태 운동의 한 양상으로 마르크스가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마르크스는 물질적 조건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생산 체계는 파괴 체계와 동일하다라고 보는 것이 마르크스의 입장인데요. 어, 이러한 생산 체계는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훨씬 더 폭력적이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물질적 조건에 대한 입장이 구유물론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유물론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생산 체계를 생산 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한다는 거죠.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의 관계 속에서 어, 프롤레타리아의 어떤 활동성, 노동과 또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서 이 화부 구조인 물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라는 것. 이것은 물질 자체의 능동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물질적인 것에 정신적인 것이 부수적으로 따라옴으로써 물질적인 것이 우선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유물론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마르크스의 구유물론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유물론의 필요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이 아닌 생산 체계가 파괴 체계와 동의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생산을 생성의 문제로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노동을 통해서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물질이건 또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물질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질성은 구유물론에서 말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성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품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간다라는 의미로 생성의 문제로 바꾸어 갈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성 또는 하부 구조에 있는 또는 자연 계급에 속하는 자연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은 계급화될 필요가 있다고 라투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우리가 라투르가 생태화냐 근대화냐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문제 앞에서도 생태주의자들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가 제시하는 이 자연 개념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태학이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군과 적군의 구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급 개념이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녹색 계급이 바로 라투르가 생태화를 위한 어떤 굉장한 전략적인 동기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녹색 계급은 생산 계급의 이의를 제기하고 경제의 자율화를 거부하고 있죠.
라투르의 이 녹색 계급의 문제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지만 이 시간에는 이 녹색 계급의 의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제야생화 개념을 살펴볼 건데요. 제야생화란 자연보건 전략을 이르는 말입니다. 자연은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이용한다는 거죠. 제야생화는 기존의 생태 복원과 다르게 토착종을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지는 않고 오히려 생태계에 혼란을 주는 인공 구조물을 해체하거나 또는 오염된 부지를 회복하거나 이렇게 자연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것들을 제야생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야생화 담론은 매 순간 생성되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외래종 침입 여부의 문제가 사실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야생화의 제야생화에 의미를 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래종 침입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교란이라는 것이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교란이 필요할 수가 있죠. 도대체 우리에게 교란이란 어떤 의미인가 사실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외래종과 토착종을 사실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는 또 따로 논의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DMZ는 제야생화에서 대표적인 장소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이제 7번째 강의가 남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